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말이죠. 상당히 오래간만에 정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유튜브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수익 창출하지 않는 영상으로 제가 올렸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죠. 거의 한 3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는 2,600명 정도, 2,7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한 100명 빠지셨고요. 그리고 배신자들 내가 찾아낼 겁니다. 아무튼 한 100명 빠지셨고, 그 수익은 토탈 해가지고 한 130달러 정도 생겼는데, 제가 계좌 등록을 안 해서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일단 이 수익 창출을 하려면 SC제일은행에 가가지고 달러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달러 계좌 만들어서, 지금 달러가 비쌀 때 얼른 달러 계좌 만들어가지고 일단 구글에 보내서 일단 등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멤버십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뭐 멤버분들한테 뭔가 특별한 걸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이젠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멤버십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멤버십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뭐 한 달에 2,800원짜리가 있고요. 멤버십. 지금 당장 구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 달에 2,800원짜리도 있고, 한 달에 15,000원짜리도 있고, 한 달에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3만원짜리를 하면 사람들이 과연 구독을 할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1년에 3만원짜리인 V3도 구독을 잘 안 하는데 한 달에 3만원을 구독을 해? 뭘 듣겠다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상상의 나를 펴봅시다. 일단은 이 멤버십을 구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손에 오는 그 돈 욕심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짧은 생각인데 말이죠. 단순 생각으로 구독자가 2,600명이니까 그 중에서 내가 방송을 올리면 꼬박꼬박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300명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멤버십을 한 달에 3만원짜리 멤버십을 만든다고 하면, 뭐 후원 개념이죠. 후원 개념인데 그 중에서 적어도 3분의 1을 해가지고 100명만 가입을 해도, 야, 300 아니냐? 한 달에 300?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한 30%에서 40% 정도를 유튜버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한 200 정도 되겠네요. 한 달에 200. 100명만 구독을 해도 한 달에 200.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3만원짜리 회원제를 했다가 망한 유튜버가 한둘이 아닙니다. 전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역지사지를 해야 되거든요. 당장 내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내가 유튜브에 유료로 돈 내고 가입하는 거는 그 KBS 드라마 클래식이라고 그 사극 보여주는 거, 옛날 사극 보여주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 유튜브 프리미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야, 나도 돈을 안 내는데, 나도 그거밖에 돈을 안 쓰는데 남들이 과연 내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입해 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늘 있는 거죠.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뭘 내가 대단한 얘기 한다고. 게다가 뭐 몇만 명이나 몇십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2,600명 가지고 이런 야망에 빠져있나, 욕망에 빠져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막 머리 아픈 거예요. 어차피 광고 수익 같은 건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올리면 또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곧 죽어도 그 품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품위가. 그리고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슨 다스베이더처럼 이렇게 뭐 정파적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면, 누가 계좌번호를 밑에 여기다가 여기 어디 가냐, 여기 이 손가락 위치에다 계좌번호 깔아놓고 아무개 뭐 국민은행 뭐 이래가지고 해놨을 경우에 선뜻 보내지지가 않아요. 그게 사기 당하는 것 같거든, 느낌이. 또 그런 데 쓸 돈이 사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야, 여러분들 수수료 손해 안 보시게 제가 계좌번호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해본들 얼마나 벌겠어요. 그럼 또 그렇게 벌면 또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 내고 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할 때 또 짜증 나거든요. 내가 그냥 들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아이 그럼 뭐 이제 지금은 뭐 그런가 보다 다음번에 듣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컨텐츠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시사,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많이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뭐 시사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뭐 군사 안보 분야라든지 이런 거 많이 업로드를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 카메라가 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보여드릴까요? 카메라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거울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카메라가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위에 캠 요 파란색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캠 하나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성능 캠입니다. 이게 이게 얼마냐, 한 30만원 정도 하던가, 그래요. 이게 선물 받았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시선 처리가 좀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간만에 하니까 되게 좀 어색하네요. 오늘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읽는 컨텐츠를 많이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오디오북에 관해서. 뭐 제가 뭐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현실 정치가 어떠니 저떠니 막 무슨 대통령실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 하기도 여러분들 솔직히 좀 피곤하실 테고, 또 이제 밤에 또는 낮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했던 게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삼국지, 제가 삼국지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삼국지도 지금 할 겁니다.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황건적의 남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듣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들만, 재밌는 부분만 골라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거 하다가 괜찮다 싶으면 또 저기 앞에 거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삼국지 컨텐츠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추리소설 컨텐츠도 있습니다. 뭐 코난 도일, 아가사 크리스티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아마 출판사들하고 상의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익 창출은 안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영상이 뭐 이렇게 저작권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붙으면 어차피 제가 돈 받는 거는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이제 올릴 때 아예 수익 창출 안 되는 영상으로 올리거든요. 그냥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출판사가 아마 제가 읽는 어떤 대부분의 내용들이 국내 저작권이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협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아예 그냥 사라져 버렸거나 뭐 이런 데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저도 사실은 뭐 그냥 뭐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그것도 정리하고 그냥 노니, 그냥 집에서 노느니 그냥 뭐 그러니까 소일거리라도 한다고 이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거 붉은 10월입니다. 꽤 오래전에 톰 클랜시라는 스릴러 작가가 1980년도 중반인가에 썼던 소설입니다. 테크노 스릴러의 시작, 밀리터리 소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 전에도 꽤 있었겠지만 상당히 수작이고요. 붉은 10월은 이제 레드 옥토버, 크라즈니 옥티아브르, 러시아어로는 그런데 이제 10월 혁명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잠수함 이름입니다. 요 뒤에 보이신 요거 잠수함, 요거 보이시죠? 요 잠수함 목만 뜨네. 요 잠수함 요게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잠수함이. 요 앞쪽에 이제 핵미사일들이 쫙 들어있고요. SLBM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소련 앞바다에서 쏘면 워싱턴까지 가는 그런 SLBM을 나르는 저희 부머라고 불리는 그 전략 탄도미사일 잠수함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에 속합니다. 나토식,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타이푼급으로 부릅니다. 태풍급, 타이푼급으로 부르는데 러시아에서는 이걸 아쿨라급이라고 부릅니다. 아쿨라는 상어를 뜻하고요. 아쿨라급이라고 부르고, 물론 나토식으로 아쿨라급이라고 부르는 잠수함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냥 통칭 서방에서 부르는 이름대로 타이푼급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타이푼급 고성능 잠수함,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건 극비 사항에 속하는 거였죠. 이 잠수함이 이 잠수함에서 벌어지는, 이 잠수함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소설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론 영화화도 됐습니다. 한 번인가 영화화 됐고요. 그 션 코너리가 이제 마르코 라미우스라는 그 이 잠수함의 함장 역할을 하고, 또 잭 라이언이라는 미국 쪽 CIA 분석가 역할을 알렉 볼드윈이 했습니다. 붉은 10월. 소설의 원제는 이제 The Hunt for the Red October라고 해서 붉은 10월을 사냥하라,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 뭐 소설이 너무 기니까 거의 11분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서론만. 제가 얼른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이 이걸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렇게 길게 그냥 원스톱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끊어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루에 다 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되는 한, 또는 제 흥미가 되는 한 읽어서 그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 편은 또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붉은 10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의 협찬으로, 옛날에 협찬을 했었다는 얘기지 뭐 지금 협찬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양반이 많이 바쁜가 보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리멤버 홍콩, 요거 뭐 책, 요 저 인도 한타라는 그 여행 작가 분께서 쓰셨는데 팔릴 만큼 팔렸습니다. 충분히 많이 팔렸는데 안 사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사보시라 라는 생각에서 이제 옛날 광고를 띄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가 까맣게 비어 있으면 되게 없어 보여 가지고 일단 광고를 이렇게 넣습니다. 광고 넣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붉은 10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10월 탐 클랜시 제1일 12월 3일 금요일. 붉은 10월호 소련 해군의 함장인 마르코 알렉산드로비치 라미우스는 플리아르니에 있는 북방함대 잠수함 기지의 정상적인 북극권 기후 조건에 어울리게 차려입고 있었다. 모와 방수포 5겹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지저분한 부두 예인선이 그의 잠수함 함수를 밀어 방향을 북쪽 항로로 틀고 있었다. 그의 붉은 10월호를 2달간 지긋지긋하게 가두어 두고 있던 도크는 이제 물이 가득 들어찬 콘크리트 상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 도크는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전략미사일 잠수함을 보호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 가운데 하나였다. 그 한쪽 가장자리에서는 해군 장병들과 조선소 근로자들이 손도 흔들지 않고 환호도 없이 러시아인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잠수함이 진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천천히 전진, 카마로프. 라미우스가 명령했다. 예인선은 길을 천천히 비켜주었다. 그는 한미 쪽에 서서 한 쌍의 청동 프로펠러가 물을 밀어내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인선 선장이 손을 흔들었다. 라미우스도 손을 들어 답례했다. 예인선의 역할은 단순한 것이었지만 신속하게 잘 해냈다. 타이푼급 잠수함 붉은 10월호는 자체 동력으로 콜라피오르드의 중앙 항로를 향해 움직였다. 저기 프로가호가 있습니다, 함장님. 그레고리 까마로프는 그들이 바다까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줄 쇄빙선을 가리켰다. 라미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이 수로를 통과해 가기 위해서는 항해술보다는 오히려 인내가 필요했다.
이 지방 특유의 차가운 북풍이 불고 있었다. 날씨는 늦가을답지 않게 온화했으며 통상 몇 미터씩 내리던 눈도 오늘은 내리지 않았다. 일주일 전에 커다란 겨울 폭풍이 무르만스크 해안을 덮쳐 붓게 떠있는 얼음덩이를 부숴놓았다. 프루가호는 폼으로 악에 세운 게 아니고 밤중에 항로로 떠내려온 얼음덩이를 악이가 아니고 앞에네요. 폼으로 앞에 세운 게 아니고 밤중에 항로로 떠내려온 얼음덩이를 한켠으로 밀쳐내줄 임무를 띠고 있었다. 소련 해군의 최신 미사일 잠수함이 어쩌다 길을 잘못 든 얼음 조각 때문에 손상을 입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피오르드에는 바람이 드세게 몰아치고 있어 수면이 고르지 못했다. 붉은 시오르의 둥그런 함수 위로 파도가 덮쳐 높다란 검은빛 사령탑 앞에 평평하게 자리 잡은 미사일 갑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물 표면에는 수없이 많은 배가 흘려보낸 폐유가 덮여 있었다. 이 온물은 기온이 낮아 증발도 하지 않고 마치 칠칠 맞은 거인이 목욕을 하고 난 흔적처럼 바위투성이 피오르드 절벽에 검은 고리 무늬를 남겨놓았다. 문득 참으로 걸맞는 비유라는 생각이 라미우스의 뇌리를 스쳤다. 이 소련의 거인은 서있던 자리에 남긴 더러운 때에 대해선 신경도 쓰지 않아.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라미우스는 어린 시절에 고기잡이 배에서 선원 일을 익혔다. 그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속도 3분의 1로 증속. 라미우스가 말했다. 까마로프는 함장의 명령을 사령실 전화로 전달했다. 붉은 시오로는 물살을 보다 힘차게 일으키면서 푸르가호의 선수 쪽으로 움직였다. 카마로프 소령은 이 배의 부함장으로 지난번 근무에서는 이 넓은 항로 양쪽에 기지를 둔 대형 전압의 항군의 항해사로 일했었다. 두 사람은 300m 앞에서 항해하고 있는 무장 쇄빙선을 지켜보고 있었다. 푸르가호 앞 갑판에는 선원 몇몇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요리사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붉은 시오로의 처녀 작전 출항을 관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선원들이란 업무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법이니까. 여러 때 같았으면 자기 배가 보호를 받으며 출항하는 것을 짜증스럽게 여길 라미우스였지만 항로가 깊고도 넓었으므로 오늘은 달랐다. 얼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라미우스로서는 이 외에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다. 함장, 우린 앞으로 나가 로디나를 섬기고 보호하게 되는군요. 이반 유리에비치 푸틴이 해치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허락 같은 건 구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뱃사람답지 않게 어설픈 동작으로 사다리를 기어 올라왔다. 좁다란 통제탑은 함장과 항해사 그리고 말없이 서 있는 감시명만으로도 이미 비좁았다. 푸틴은 이 잠수함의 잠폴리트였다. 잠폴리트는 KGB 장교를 말합니다. 정치 장교를 말하는 거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조국을 섬긴다는 명분과 일치되었다. 로디나라는 말에는 러시아인들에게는 신비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었으며 블라디미르 이바노비치 레닌과 더불어 신에 대응하는 말로 통했다. 그렇소 이반. 라미우스는 자신이 실감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신에 찬 말투로 대꾸했다. 바다에서 앞으로 2주일 도크를 빠져나오니 살 것 같군. 뱃사람은 바다에 있어야 돼. 물에 매여 관료들과 인부들의 더러운 구둣발에 짓밟혀 있으면 될 일도 안 되지. 날씨도 이제부터 따뜻할 거요. 이 날씨가 춥습니까? 푸틴은 의외라는 듯 조롱기가 배어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라미우스는 푸틴이 타고난 정치장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언제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컸고 유머에는 허세가 잔뜩 묻어 있었다. 푸틴은 자기가 정치장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도록 행동을 취했다. 이 친구가 라미우스로서는 경계 대상 1호였다.
동지, 난 잠수함에서 정말 오래 살았어. 알맞은 온도와 발밑에 안정된 가판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거든. 푸틴은 라미우스의 말에 숨어있는 빈정거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처음 구축함에 배치받았다가 배멀미가 그치지 않아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잠수함 담당이 되었다. 어쩌면 그가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물론 이 같은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마르코 알렉산드로비치 라미우스 함장. 이 정도 날씨면 고리키에서는 꽃이 핀단 말이요. 그게 어떤 꽃들이요, 정치정교 동지. 라미우스는 쌍안경으로 피오르드를 살펴보았다. 한낮인데도 태양은 남동쪽 수평선 위로 겨우 떠올라 피오르드 암벽에 오렌지빛 햇살과 진홍빛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야 물론 눈꽃이지요. 푸틴은 그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오늘 같은 날 애들과 아낙네들은 볼에 홍조를 띠고 숨결은 구름처럼 피어나. 이런 날 보드카는 유달리 맛이 있어. 아, 오늘 같은 날 고리키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망할 놈은 외국인 관광 안내원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고리키가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도시만 아니라면. 라미우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라미우스는 고리키에 2번 가보았다. 낡고 허술한 건물들과 지저분한 거리, 옷차림이 형편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전형적인 소련 도시였다. 러시아 도시 대부분이 그렇듯 고리키에서도 겨울이 제일 좋은 계절이었다. 눈에 의해서 더러움이 덮여버리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에서 자란 라미우스는 그보다 더 나은 곳에서 지낸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바닷가 그 마을에는 중세에 세운 건물이 늘어서 있어서 볼거리가 많았다. 위대한 러시아인이 아닌 사람이 게다가 지휘관으로 소련 해군 함정에 승선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라미우스의 아버지 알렉산드로 라미우스는 당의 영웅이었으며 스탈린을 충성스레 잘 섬긴 골수 공산주의자였다. 1940년 소련이 처음 리투아니아를 점령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반대파나 상점 주인, 성직자, 또 그 밖에 새 정권의 골칫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조리 잡아들이는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들은 모두 강제 이주를 당하는 운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소련 정부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측만 할 뿐이다. 한 해 뒤 소련 독일군들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알렉산드로 라미우스는 정치인민위원으로서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후에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눈부시게 활약했다. 1944년 그는 제1근위대 선봉군으로 고향에 돌아와 독일군에 협조했거나 그런 의혹이 있는 자들에게 피비린내라는 복수를 자행했다. 라미우스의 아버지는 진정한 소련 영웅이었다. 그러나 라미우스는 그의 아들이라는 점이 부끄러웠다. 어머니는 레닌그라드가 끊임없이 포위 공격을 받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어 그를 낳다가 죽었다. 아버지가 빌리우스 당 중앙위원회에서 거들먹거리며 모스크바로 영전되기를 기다리는 사이 그는 리투아니아의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있을 때 심장마비로 인생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라미우스는 아버지의 신분이 특별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품고 있는 목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수천 명의 동포들의 영혼을 달랠 수 있을지도 모를 복수를 그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이보다 더 추울 거요. 이반 유리의 빛이. 푸틴이 함장의 어깨를 툭 쳤다. 친근해 보이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라미우스는 생각했다. 진짜겠지. 라미우스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문득 이 땅딸막하고 수다스러운 얼간이 녀석에게도 인간적인 감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함장, 육지를 떠나 바다로 나올 때마다 즐거워 보이는 건 무슨 까닭이요? 라미우스는 쌍안경을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뱃사람에게 조국은 하나지만 아내는 둘인 법이요. 당신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테지만 나는 지금 또 다른 내 아내에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차갑고 감정도 없는 아내에게 가는 중이요. 라미우스는 말을 멈추었다. 순간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며 조용한 어조로 덧붙였다. 지금은 유일한 아내지만. 이번에는 푸틴이 침묵했다. 정치장교 푸틴도 그곳에 있었다. 라미우스는 화장막의 불구덩 안으로 아내의 소나무 관이 굴러들어갈 때 그곳에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탈리아 보그다노바 라미우스의 죽음은 푸틴으로서는 단순한 슬픔에 불과했다. 그런 감정만 빼고 나면 사실 그가 존재를 부정하는 냉담한 하느님의 섭리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라미우스는 아내의 죽음을 하느님이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범죄로 생각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엄청난, 그래서 징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였다. 얼음입니다. 감시병의 손끝이 한 지점을 가리켰다. 항로 우연 쪽에 얼음덩이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동쪽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일 겁니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까마로프 부함장의 침착한 목소리였다. 함장님. 함교 스피커에서 금속음이 흘러나왔다. 함대사령부 전문입니다. 읽어봐. 훈련지역에 적은 없음, 근처에 적함 없음, 명령에 따라 움직일 것. 함대사령관 코로프. 알았다. 라미우스가 말했다. 스피커는 딸깍하고 꺼졌다. 그러니까 양키들은 없단 말이지. 함대사령관을 못 믿으시오? 푸틴의 잔뜩 찡그린 얼굴이 라미우스를 향했다. 옳기를 바라는 거요. 라미우스는 정치장교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진지한 투로 대답했다. 그런데 우리가 브리핑 받은 걸 기억하고 있어? 라미우스의 물음에 푸틴은 대꾸하지 않고 발을 움직였다. 추위를 느끼고 있는 것이리라. 저 미국 688급 잠수함들, 로스앤젤레스급 말이요. 이반, 그쪽 장교 하나가 우리 스파이에게 한 말 기억나시오? 그 잠수함들은 고래가 눈치도 못 채는 사이 꽁무니에 붙어 오입질을 하고는 달아나 버린다는 얘기. KGB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어냈지? 아름다운 소련 공작원을 퇴폐적인 서구식 훈련도 받고 지나치게 마른 몸매, 제국주의자들 취향에 맞게 금갈에다가. 함장은 재밌다던 듯 중얼거렸다. 그 미국 장교는 필경 허풍쟁이였을 거요. 우리 공작원들에게 자기네들이 고래에게 하는 짓을 그대로 해보이겠다고 말이지. 안 그렇소? 미국 로스앤젤레스급과 영국의 새 트라팔가급, 우린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들은 매우 호전적이거든. 미국인들은 훌륭한 기술자들이요, 함장. 푸틴이 말했다. 그렇지만 그네들은 위대하진 않소. 그다지 놀랄 정도의 기술은 아니요. 그는 그렇게 결론지었다. 푸틴은 우리 것이 더 좋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다. 라미우스는 곰곰 생각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의 강령대로 정치장교들은 자기가 감시하는 배에 대해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반, 고리키 근처 농부들이 그런 얘기 안 했어? 두려워해야 할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늑대라고. 그가 너무 걱정하진 마시오. 이별하면 그놈들을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을 테니까. 내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정치행정중앙위원회에 얘기한 대로 푸틴은 다시 한번 함장의 어깨를 툭툭 쳤다. 붉은 10월호는 최고의 실력자들이 맡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라미우스와 까마로프는 서로 미소를 교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만은 차가운 분노와 경계의 빛을 풀지 않았다. 망할 자식, 내 승무원 앞에서 내가 지휘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해야 해? 잔잔한 바다에서 고운 보트 하나도 지휘할 줄 모르는 녀석이. 정치장교 동지, 살아서 그 말을 도로 삼킬 시간이 없다는 게 유감이군. 그 판단착오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서 평생을 지나지 못한다는 게 정말 섭섭할 지경이야. 널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로 가치는 있을 텐데.
이게 라미우스의 속마음입니다. 몇 분이 지나자 파도가 거칠어져 잠수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판 높은 곳에 있었으므로 진동이 더욱 심했다. 푸틴은 배멀미가 두려워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함내로 들어갔다. 저렇게 다리가 후들거려서야 선언을 할 수가 있나. 라미우스는 말없이 푸틴을 지켜보았다. 까마로프도 함장의 생각을 읽은 듯 빙그레 웃었다. 정치장교에 대한 이들의 말없는 멸시는 소련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었다. 넓은 바다로 나아갈수록 파도는 거칠어져 앞장서 가던 쇄빙선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라미우스는 그 광경을 흥미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잠수함에만 올랐을 뿐 쇄빙선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다. 잠수함은 안락하긴 했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종류의 위험에 익숙해져 있으며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이 그에게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있었다. 부표가 보입니다, 함장님. 까마로프가 그곳을 가리켰다. 붉은 등을 켜놓은 부표가 파도에 따라 출렁거리고 있었다. 통제실, 측심은? 라미우스는 함교에 전화에 대고 물었다. 함저로부터 100m입니다, 함장님. 속도 3분의 2로 증속, 방향은 좌연 10도. 라미우스는 까마로프를 보며 말했다. 변경된 진로를 푸르가호에게 신호하게. 저 친구가 방향을 제대로 틀었으면 좋겠는데. 까마로프는 함교 테두리판 아래에 장치해둔 자그마한 신호등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3만 톤급의 붉은 시호로는 엔진의 힘에 저항하면서 천천히 가속되기 시작했다. 함수 쪽에서는 파도가 현재 3m 높이의 둥그런 물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잠수함이 일으킨 물줄기는 미사일 가판을 따라 굴러내려와 통제탑 앞부분을 부딪혀 두 줄기로 갈라졌다. 푸르가호는 항로를 우연으로 바꿔 잠수함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라미우스는 한미 저편에 깎아지른 듯한 콜라 피어로드를 바라보았다. 수천 년 전에 높다란 빙하가 무자비하게 내리누름으로써 만들어진 피어로드. 20년간 붉은 깃발을 단 북방 함대에 복무하면서 저 넓고 평평한 U자 모양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일이 어느 쪽으로 풀리든 나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결말이 어떻게 나든. 라미우스는 결과에 대해 그다지 상관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어쩌면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르지. 하느님이 있고 선하게 살면 그 보상이 주어진다는 이야기. 그는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길 바랬다. 그렇다면 나탈리아는 정말로 죽은 게 아닐 것이고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날 테니까.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출항전 발송된 마지막 우편 행당 속에 편지 한 통을 남겼다. 결코 소련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선언한 편지였다. 까마로프, 푸르가호의 신호해.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3:20시의 잠수. 그러니까 1시 20분이라는 얘기죠. 1월 서리발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 귀선은 맡은 다른 임무로 복귀하라. 예정대로 귀환할 것이다. 까마로프는 신호등 스위치를 잡았다 놓았다 하며 내용을 전달했다. 푸르가호는 즉각 회답했다. 라미우스는 푸르가호의 깜빡이는 불빛을 해독했다. 예정대로 귀함이 고래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면 붉은 시오로의 행운을. 라미우스는 다시 수화기를 들고 잠수함 통신실 버튼을 눌렀다. 그는 같은 내용을 세베로모르스크에 있는 함대 사령부로 전송했다. 이어 통제실을 불렀다. 함조 수심은, 함조 수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함 밑에, 함과 바닥 사이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거리 140m입니다, 함장님. 잠수 준비. 그는 감시병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했다. 병사는 해치 쪽으로 움직였다. 추위를 피하게 되어 반가웠겠지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구름 낀 하늘과 멀어져가는 절벽을 돌아보았다.
잠수함으로 바다에 나간다는 건 언제나 신나는 일이었지만 표현하기 힘든 슬픈 기분이 고개를 쳐들곤 한다. 함교에서 철수하게 부함장. 내려가면 조타를 맞게. 까마로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해치 아래로 내려갔다. 이윽고 함교에는 함장 혼자만이 남게 되었다. 라미우스는 마지막으로 수평선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태양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바다는 하얗게 부서지는 물거품과 함께 검은 빛이 어우러져 있었다. 지금 이게 이 세상에 하는 작별 인사가 될까? 그는 생각했다. 이왕이면 풍경이 더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함교에서 내려가기 전에 쇠사슬을 끌어당겨 해치를 닫고는 자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밀봉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통제탑 8m 아래 압력실로 다시 2m 아래인 통제실로 내려갔다. 준이 한 사람이 제2 해치를 닫고 회전 손잡이를 힘차게 끝까지 돌려 잠궜다. 그레고리? 라미우스가 부함장에게 상황을 물었다. 수평판이 닫혔습니다. 까마로프는 잠수 상황판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선체 개방 표시등에는 모두 녹색 불이 들어와 있었다. 안전하다는 표시였다. 모든 장치의 잠수 준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보정 상태입니다. 잠수 준비가 끝났습니다. 함장은 기계 표시등과 전기, 소화 표시등 등을 직접 점검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당번인 준이가 배기 장치를 해제했다. 잠수. 라미우스는 명령하면서 잔망경 쪽으로 다가갔다. 부장 바실리 보르딘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까마로프가 잠수 경보를 울리자 벨소리가 선체 아래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주 밸러스트 탱크 침수, 잠수판 준비, 하향 10도. 까마로프는 다들 제각기 맡은 임무를 정확하게 해내는지 기민하게 살피면서 명령했다. 라미우스는 명령이 전달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는 있었으나 굳이 확인하진 않았다. 까마로프는 여지껏 라미우스가 휘하에 두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선원이었고 함장의 신임을 얻은 지 꽤 오래되었다. 밸러스트 탱크 윗부분 배기장치가 열려 바닥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공기를 부글부글 밀어내는 시끄러운 소리가 붉은 시워로 선체를 가득 메웠다.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다. 이 잠수함에는 그와 같은 탱크가 많았고 각각이 많은 격리벽으로 용이 주도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라미우스는 잔망경 렌즈를 맞춰 검은 바닷물이 잠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붉은 시워로는 라미우스가 지휘했던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크고 훌륭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잠수함에는 한 가지 커다란 결점이 있었다. 엔진은 힘이 충분했고 또 미국과 소련 잠수함 모두를 당황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주인 장치를 갖추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덩치가 커서 심도를 바꿀 때에는 마치 절름발이 고래 같았다. 부상도 느렸지만 잠수는 더욱 느렸다. 잔망경이 수면 아래로 내려왔어. 라미우스가 말했다. 답답한 시간이 흐르고 그는 잔망경에서 물러났다. 잔망경 내려. 수심 40m를 지나고 있습니다. 까마로프가 말했다. 수심 100m에서 수평을 유지하게. 이제 라미우스는 부하들을 지켜보았다. 제 아무리 노련한 병사들일지라도 최초 잠수 때는 긴장하는 법인데 이 배 안에 있는 승무원의 절반은 훈련소를 갓 나온 농사꾼 출신들이었다. 선체는 수압 때문에 흔들리며 삐걱거렸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중 다소 젊은 병사 몇몇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지만 얼굴에 창백한 빛이 돌기는 마찬가지였다. 까마로프는 적정 수심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라미우스는 까마로프 소령이 필요한 명령을 제때 정확하게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기 아들이라면 느꼈을 법한 그런 자부심이 가슴에 차올랐다. 까마로프는 라미우스가 첫 번째로 뽑은 장교였다. 통제실 승무원들은 그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5분이 지나자 잠수함은 수심 90m에서 잠수 속도를 늦추었고 나머지 10m를 서서히 내려가다가 100m 지점에서 정확하게 멈췄다. 잘했네, 부함장. 3분의 1로 감속하게. 소나 담당자들에게 주위의 모든 소리를 감청하도록 하게. 라미우스는 뒤돌아서서 통제실을 나가면서 정치장교 푸틴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이제 시작이었다.